유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6화 1편 청년 이승만의 미국행.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위시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이 역사적인 운동의 요지는 조상대대로 이 한반도를 지키며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수호자이니 어떤 지배 세력에도 좌지우지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각하게 하는 일대 혁신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정치는 물론 이씨 조선 왕조의 끝을 알리고 백성이 주인되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국내외 여러 곳에 7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그해 9월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제로공화국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1904년 11월 4일) 청년 이승만이 탄 배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목포를 거쳐 부산에 들렀다가 일본 시모노세키를 경유하여 하와이 호놀룰루까지만 운항하는 특별 여객 수송선이었다. 그는 약 한 달 만에 목적지 하와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난생 처음 탄 배인지라 배멀미로 무척 피곤했지만 놀랄 수밖에 없는 하와이의 풍경을 보고 말끔히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11월 말 초겨울 너무도 추운 한국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바닷물 색깔부터 조국에서는 어쩌다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귀한 자동차들, 그리고 야자수가 쭉 늘어선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그 그늘 아래 머리가 노랗고 하와이 특유의 옷을 입은 반나체 여성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따스하고 풍요로운 신세계였다. 부두에는 미국 선교사 감리교단 감독 존 D 웨드먼 박사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과 윤병구 목사 등 동포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하와이 특유의 꽃다발을 목에 걸어주고 악수 세례 등 열렬한 그들의 환영에 이승만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귀빈이라도 되듯이 대접하는 이들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감동을 한다. 일행은 호놀룰루에서 약 20마일, 즉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인 농장으로 향했다. 이 농장은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해외노동 이주가 실시되어 이곳으로 온 한인 이민자들이 거주하며 일하는 곳으로 사탕수수밭 농장이었다. 일행은 이곳을 지나 누아누 계곡 가까이에 있는 한국인 교회로 갔다. 거기에는 200명 이상의 한국인이 모여 있었다. 청년 이승만은 교회에서 교포들에게 밤늦게까지 국내 사정을 설명한다. 러시아와 일본 앞에 풍전등화 신세가 되어버린 조국. 그래서 자신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미국 워싱턴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냉철한 말투로 조곤조곤하게, 때로는 힘있게 연설을 아닌 호소를 한다. 조국을 떠난 지 2년여가 안 되어 향수병에 걸려있는 동포들은 모두 숨죽여 열심히 진지하게 듣는다. 듣는 내내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고 어떤 이는 이승만을 껴안는 등 머나먼 이역 땅에서의 한민족끼리의 진한 감정과 재회를 나눈다. 동포들은 그 즉시에서 이 민간 사절단 청년을 위해 여행 경비 모금을 한다.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가난한 한인 이주 노동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고이고이 모으고 아껴두었던 그들의 쌈짓돈을 흔쾌히 내며 조국의 명운이 이 청년에게 달려있다며 거친 돈을 건넨다.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를 하며 동포의 끈끈한 정을 듬뿍 받은 청년 이승만은 다음 날로 하와이를 떠나 12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 무사히 도착한다. 그곳에는 남캘리포니아 대학에 유학 중인 한송 감옥 동지이자 이승만을 배제학당으로 입학할 수 있게 도와준 낙동서당 친구 신흥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친구의 집에서 배 타고 온 여독을 풀고 며칠 뒤 아메리카 대륙횡단 열차편으로 LA, 시카고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워싱턴에 1905년 12월 31일에 마침내 도착한다. 다음날 한국공사관을 방문하여 1등 서기관 홍철수를 만난다. 이 홍서기관은 민영환으로부터 이승만에게 모든 협조를 제공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라 반갑게 그를 맞이한다. 강도에 오시느라 노고가 많았소. 민영환 선생으로부터 전보를 받았소. 오시면 바로바로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일정을 조율해 놓았소. 우선 내일은 알칸소스의 상원 의원 A. 딘스모어를 만나서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고, 그러면 그 상원 의원은 존 헤이라는 국무장관과의 면담 주선을 해줄 것이오. 한규설 총리 대신에 서한을 주시겠소? 그 서한은 제 가방 깊이 간직해 놓은지라 이곳에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서기관님이 상원의원 만나는 시간 직전까지 김윤정 참사관님께 맡겨놓겠습니다. 그건 안 될 일이오. 참사관님은 지금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분에게 전달돼서는 절대 안 될 일이오.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상원의원 만나는 장소로 직접 갖고 오시오. 다음날 청년 이승만은 알칸소주 상원의원 A. 딘스모어와 만나고 있는 홍서기관에게 서한을 전달한다. 동양에 대한 이해가 깊은 모어는 서한을 읽어보고는 바로 국무장관 존 헤이를 만나야 한다며 면담 시간이 잡히는 대로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자리를 뜬다. 며칠 뒤 이승만은 상원의원 모어와 국무성을 방문한다. 하얀 콧수염이 카이젤 모양으로 난 근엄하게 생긴 존 밀턴 헤이 장관과 만났다. 그는 60대 후반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눈과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동양에서 온 애송이에 가까운 청년을 예우를 갖춰 인사를 한다. 이승만은 이 자리에서 준비한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와 임무를 피력한다. 1882년 체결한 조미 수호 조약의 이행을 촉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10여 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친다. 깨끗하고 정확한 언어 구사를 하는 동양의 작은 민간 사절단 청년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본 헤이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한다. 아울러 당신과 같은 젊은 인재들이 있어서 조선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자고 한다. 숙소로 돌아온 이승만은 민영환과 한규설에게 자신이 보고 겪은 여태까지의 일들을 상세히 보고하는 편지를 쓴다. 편지글 밑에 추신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겠노라는 말을 첨가하여 보낸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1905년 그해 여름 7월, 불행하게도 헤이 장관이 사망하고 엘리후 루트라는 보수주의 공화당 출신의 인물이 국무장관에 임명되었다. 청년 이승만은 닭 쫓던 개 지붕 바라보는 격이 되었다. 6개월 이상을 기다려온 이승만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이 일을 의논할 대상이 없었다. 이때 다정하고 열정 넘치던 하와이 교포가 생각이 났다. 이승만은 즉시로 하와이 교포 4천여 명의 대표격인 윤병구 목사한테 편지를 썼다. 이 소식을 접한 윤 목사는 교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하와이 한인 이주 노동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넣기로 결의를 했다.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러일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 일본은 우리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안전을 존중하고 보장키로 한 조약을 무시하고 대한제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국의 강화조약을 조정하는 귀 대통령께서 1882년의 조미수호 조약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계책을 중지케 하고 한국이 일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선해 주실 것을 앙청하나이다. 그리고 하와이 한인 이주 노동자 특별 사절단으로 윤병구와 청년 이승만을 위촉했다.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 마침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는 미 육군 장관이 일본으로 가는 길에 하와이에 들른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윤 목사는 이 태프트 장관의 소개장이 있으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태프트 장관은 백악관 직속이기 때문이다. 태프트 장관이 하와이에 들러 묵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보니 청년 이승만이 하와이에 왔을 때 마중 나왔던 웨드먼 박사의 집이라는 것이다. 윤 목사는 웨드먼 박사를 찾아간다. 그리곤 장관과 만나게 해달라고 무조건 부탁을 한다. 웨드먼 박사는 한국 이주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터라 흔쾌히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곤 며칠 뒤 정말로 루즈벨트 면담을 위한 소개장을 받아왔다. 태프트 장관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귀한 서류를 말이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목사 윤병구와 이승만은 바로 필라델피아로 갔다. 그 이유는 서재필 박사에게 그들이 작성한 탄원서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이다. 서재필 박사의 영어는 미국 현지 하이클래스급이기에 그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했다. 즉,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미국 정계에서 쓰는 단어로의 교체와 그들이 주로 쓰는 문장으로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워싱턴으로 가서 태프트 장관의 소개장을 내밀며 루즈벨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다. 장관의 소개장은 주효했다. 며칠 뒤 대통령 사저로 두 사람은 초대되었고 드디어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와 면담을 한다. 대통령은 반갑게 맞이했고 약간의 사담을 나누었다. 그리곤 용건을 묻자 두 사람은 갖고 간 탄원서를 내민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문의 탄원서를 받아보곤 앞대가리와 뒷꼬리만 쓱 보고는 이 서류는 주미 이주 노동자들의 탄원이기에 주미 한국 공사관을 통한 정식 외교 경로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얘기한다. 그리곤 짧은 면담은 끝이 났다. 두 사람은 한량없이 기뻤다. 일개 동양의 조그만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 독립 문제를 중국보다 더 대국인 미국 상원의원, 국무장관, 대통령과 청원 협상을 해본 것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의 이승만의 외교 활동이 소개되었고 국내 황성신문에는 이승만이 한국 인민의 대표자요, 독립주권의 보존자요, 애국 열성의 의기 남자요, 청년 지사로 묘사되어 기사가 난다. 하지만
주미 김윤정 공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지령이 없는 한 탄원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낼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한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이승만과 윤 목사는 김윤정 공사를 찾아가 협박도 해보고 애국심을 들어 호소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승만은 박영효, 한규설 총리 대신을 볼 면목이 없었고 너무 억울하여 옛 독립협회 지인인 박용만을 통해 황성신문에 기고하기에 이른다. 미주공사 김윤정이 배신해서 이승만의 활동이 좌절되었다는 제목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탄원서가 루즈벨트에게 전달되었다 해도 미국이 1882년 조미 수호 조약을 이행했을 리 만무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루즈벨트 정부는 이미 일본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가스라 테프트 밀약. 1905년 7월 31일 일본에 도착한 루즈벨트의 특사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이승만과 윤 목사에게 대통령 면담 소개장을 써준 그는 1905년 당시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비밀리에 협정을 맺는다. 그것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고 대신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 아래와 같은 협약 내용으로 말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국으로서의 논리적 귀결이며 이것은 극동의 평화에 직접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 라는 논법으로 말이다. 결국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청년 이승만과 목사 윤병구를 만난 것은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순진하게 미국의 선의를 믿고 있었던 이 둘은 제국 정책을 펴는 두 야수와 같은 국가로부터 국제적으로 희롱당하는 멍청이였던 것이다. 헌데 1841년에 창간된 뉴욕 데일리 트리뷴의 1905년 8월 4일자 7면에 실린 기사가 이상하다. 기사에는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 온 윤병구와 이승만을 다르게 소개한다. 우리는 황제의 대표자가 아니라 일진회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대통령께 청원서를 전달할 것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고 인용 보도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황제는 한국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수천 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우리 일진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곧 국무를 장악하고 정부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전한다. 이것뿐이 아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발행되는 8월 8일자 더 스타크 카운티 데모크래트 신문에서도 윤병구와 이승만 자신들은 러시아 영향력 아래 놓인 황제를 대표하고 있지 않으며 힘있는 단체인 일진회의 대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워싱턴 타임스 8월 4일자에는 윤병구와 이승만은 일진회로 알려진 한국의 거대 진보 정당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러면서 뉴욕 데일리 트리뷴과 스타크 카운티 데모크래트 신문사 모두 윤병구가 러시아 사람들은 줄곧 적이었고 우리는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것에 기뻐한다 라는 말을 했다며 이런 말로 노골적인 논평을 한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들은 일본을 주인으로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거의 없다. 한국은 삼켜질 것을 주저하고 있지만 러시아보다는 일본의 목구멍을 선호한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왜 미국 주요 신문사에서 정식 회담도 아니고
한 국가의 정식 사절단도 아닌 그저 동양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작은 나라의 일을 이같이 큰 이슈인 것처럼 보도를 한 것일까?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어느 것이 가짜 뉴스인 걸까? 이 의문점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왜냐면 이미 120여 년 전의 일이기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 하지만 두 가지로 추정은 해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때 미국의 여론을 주도해야 할 신문들은 자국 정부가 정당하고 공평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선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정부가 신문사에 압력을 넣은 걸 수도 있다. 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이 제국주의 노선으로 가니까 말이다. 또 하나는 이승만과 윤 목사가 루즈벨트와 사담 중에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했을 것이다. 러시아가 주적이고 황제 정부는 무능하다는 등. 이승만이 사형수로 몰려 죽을 뻔한 응어리가 맺혀서 이런 말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은 차라리 같은 동양인 국가인 일본이 이기는 것이 낫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심을 대변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러일 전쟁 발발 당시 우리는 일본보다 러시아를 더 싫어한 것은 사실이었다. 아무튼 미국 정부는 이런 사담의 내용들을 신문기사의 주 내용으로 왜곡시켜 우익신문사에 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구국외교 활동에 실패한 이승만은 귀국을 단념하고 눌러앉아 공부하기로 작정했다. 아니, 그는 고국을 떠날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할 요량으로 온 것이 분명하다. 그 증거로 이승만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한국 내의 저명한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무려 19통이나 됐으니 말이다. 이 강력한 추천서로 말미암아 이승만은 어렵지 않게 1905년 가을 학기부터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여 1907년 6월 졸업할 때까지 미국 기독교계 인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다. 대학은 보통 4년제인데 이승만은 한국에서 배제학당을 다닌 2년이 학점 인정이 되어 3학년 과정부터 이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알 수 없는 옛날 미국에서의 일이다. 2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을 마친 이승만은 하버드를 나온 서재필의 주선과 또 그가 소지한 막강한 추천서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석사과정에 역시 쉽게 입학한다. 그는 1년 이내에 석사 학위를 끝내고 곧바로 박사과정을 밟는 계획으로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보통 석사는 2년인데 1년 안에 마친다. 그리고 바로 박사로 진입한다. 1900년대 초 당시 미국은 참 허술했나 보다. 그렇지만 역시 하버드는 하버드인지 이승만은 석사과정 이수 과목 중 경제학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아 석사를 마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졸업을 안 시킨다. 이때 이승만은 또 이상한 판단과 행보를 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2년 내에 석박사 학위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내에서부터 친분이 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 북장로교 홀 선교사를 찾아간다. 미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써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 입학을 한다. 미국은 입학보다는 졸업이 어렵다 하지만 참 들어가기 쉽다. 이곳에서 이승만은 미국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으며 1908년부터 2년 동안
순탄하게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된다. 아마도 미국 기독교계들은 이승만을 목사로 만들려나 보다. 이승만이 이러한 해프닝을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교포들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온다. 미국 외교 관료를 살해한 한국인의 법정 통역을 해달라고 말이다.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제6화 2편 갈라지는 두 사람의 행보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한편 같은 해 1908년 국내 평안남도 맹산군 달천 부근 길가에 17구의 남자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이들은 의병장 우동선이 이끄는 의병 무리들인데 외병의 야간 습격을 받아 이런 참변을 당한 것이다. 달천과 내동 동장을 위시로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치우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리고 동네 기금으로 건립한 서명의숙이라는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김구의 인솔 아래 같이 거둔다. 그 지역 양반들은 뒷짐을 지고 묻어야 할 곳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주변 산들이 모두 자기들의 선산이기에 그곳을 피해 마을 아래쪽 공터에 한꺼번에 합장을 해야 한다는 등 동장에게 소리를 높인다. 이때 외병 3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나타난다. 그리고 한 명은 대장인 듯 민가 앞에 서고 나머지 둘은 민가 집으로 각각 들어간다. 들어간 외병 둘은 앞집 뒷집에서 닭을 몰아 밖으로 내모으니 부인과 어린아이들이 놀라 소리를 지른다. 약탈이다. 하지만 시체를 치우던 사람들은 모두 그 외병의 행동을 보곤 겁에 질려 조용하다. 양반들은 헛기침을 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피하고 아무도 나설 기미가 안 보인다. 김구는 그 외병한테 가서 말을 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외병은 한국말을 모르는 듯 일본말로 짓거린다. 난다요. 김구는 바로 학생이 지니고 있는 책을 달라고 한다. 그리곤 이내 책 뒷면에 대고 한자로 글을 쓰면서 외병에게 묻는다. 군대에서 물품을 징발하는 것이냐, 돈 주고 사는 것이냐. 외병도 한자로 쓰며 답한다. 돈 주고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 아래에 있는 시장에 가면 되는데 왜 이같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무조건 사는 것이냐? 그리고 산다면서 주인과 아이들은 왜 소리치는 것인가? 당신은 누구냐? 이 문화군의 군수인가? 나는 서명의숙 교사다. 그럼 신경 쓰지 말고 비켜라. 이에 김구는 같이 온 동장에게 호령한다. 도적이 집집마다 쳐들어오는데 동장은 어찌 실태도 파악하지 않소? 당장 이들의 군속과 이름 계급을 물어 상부에 보고하시오. 외병은 호통치는 김구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호각을 불어 두 외병을 모은다. 나머지 두 외병은 닭을 한 손에 2-3마리씩 들고 해벌쭉 웃으며 나타난다. 그들에게 대장격인 외병이 뭐라 말을 하니 그들은 강탈한 닭을 내버리고
동네 바깥으로 씩씩거리며 나간다. 동네 사람들은 저 외병들의 후환이 두려운지 동장과 양반들 그리고 김구를 번갈아 보지만 아무도 말없이 침묵만이 흐른다. 김구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한다. 하지만 그들의 눈엔 걱정스러움이 역력하다. 양반들이 입을 뗀다. 이 시체들 이 주변 산에다 묻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곤 헛기침을 계속하며 자리를 뜬다. 약탈하다 화가 난 듯 빠져나가는 외병들의 뒷모습과 후환이 두려워 아무 소리 못하며 시체 치우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 그리고 국내에서 중견 세력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이 그 당당하던 위세는 다 어디 가고 자기네 이기적인 안위만 생각하는 졸렬한 집단으로 되어버린 적고를 보니 김구는 피눈물이 눈자 위에 차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저들은 민족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터럭만큼의 각성도 없다. 나라가 죽게 되니까 나라 망한 책임은 당국자에 있고 자기들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라가 죽으면 자기들도 죽게 되는 것인데 말이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저 양반들에게 김구는 한때 기대를 걸었다. 나라의 중추였던 양반이 다시 살아나 국가가 독립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자신이 참 어리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김구는 마음속으로 절규한다. 양반들이여, 500년 기나긴 세월 동안 평민을 소나 말처럼 여기고 노예시하던 기엄은 오늘 어디에 있느냐? 깨어라 양반이여, 깨어라 평민이여. 여기는 역시 같은 해 1908년 미국. 이승만은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법정 통역권 때문이다. 사건의 요체는 황인종이 백주대로에서 백인을 총살한 사건이었다. 즉, 재미 한국인 장인환 전 명운이 일본 외무성에서 일하다가 일본 정부의 파견으로 한국 정부 외부 고문에 취임한 더럼 스티븐스라는 미국 고위 외교 관료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역에서 총으로 사살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로 일시 귀국하여 기자회견에서 했던 친일 언동 때문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1.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보호 정치를 찬성하고 있다 하였고, 2. 을사조약은 한국 국민을 위해 취해진 당연한 조치라 하였으며, 3. 왜냐하면 한국 국민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미개 민족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백인을 감히 유색인종이 죽였다고 미국 사회 주류 여론은 격분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장인환 전 명운을 의사로 칭하며 재판을 위한 의연금이 국내에서는 물론 하와이를 비롯한 미주 본토, 멕시코, 연해주, 만주, 중국 등지를 포함한 한국인이 거주하는 세계 각지에서 성금한 금액이 무려 7,390달러에 달했다. 1900년대 초 1달러의 가치는 50만 원 정도였으니 지금으로 치면 약 37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성금으로 모아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여기서도 아주 이상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1.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 자신은 학업을 마쳐야 하는 학생 신분이기에 시간 관계상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였고, 2. 하나님을 믿는 예수교인의 신분으로 살인 재판의 통역을 맡을 수는 없다고 말이다. 아마도 미국 교회의 지원 아래 학업 및 생활을 유지하던 예비 선교사의 입장이기에 미국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살인 재판에는 연루될 수 없다는 논리는 종교적으로나 민족적 가치 어느 곳에서도 설득력이 없지 않은가. 이승만은 이때부터 이 논리를 자기의 독립사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독립운동은 교육 출판 활동을 통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총칼을 들고 무장투쟁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폭력으로 시간적이나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소모전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승만은 개인, 집단, 사회, 국가 등 각 층의 현실적 힘의 우열을 보는 것을 우선시했고, 자신이 속한 쪽이 우세하지 않으면 현실에 순응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수순이자 처세라고 굳힌 것 같다. 김구가 그렇게 저주하던 양반의 행세를 이승만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의 책임이지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로는 혁명을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는 출세를 추구하는. 그 후 1년이 지난 1909년의 한국. 황해도 재령지역 송화읍내에서 김구는 환등대회를 열었다. 관민은 물론이고 외놈 장교와 경관 무리까지 수백 명의 남녀노소가 회집하였다. 참고로 환등대회는 환등기의 그림이나 사진을 투사하여 스크린에 비춰진 화면을 구경하는 모임인데, 주로 위생, 교육, 지식 선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금으로 보면 7, 80년대 문화뉴스 같은 것이다. 교육의 필요성과 위생적인 생활에 대한 사진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고종 황제의 사진이 나왔다. 이에 김구는 구경원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 김구는 외놈들도 예외 없이 일어서라 한다. 그들은 얼떨결에 일어선다. 이윽고 김구는 큰 소리로 황제 폐하께 배례! 라고 소리친다. 즉, 사진을 보고 절을 시키는 것이다. 모두 빠짐없이 한다. 외놈들도 눈치보다 목례를 한다. 그리곤 김구가 단상에 오른다. 이어 소리 높여 강연을 시작한다. 왜 한이 일부를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러일전쟁, 중일전쟁 때만 해도 한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극히 우호적이었으나 그 후에 강압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나쁜 감정이 점점 격증하였다. 내가 연전문화군에서 직접 겪은 사실로 일본군이 시골 마을에서 약탈을 감행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일본의 이와 같은 나쁜 행위가 곧 한인의 배일 감정의 원인이다.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나오는데 송화군수 성나경과 세무소장인 구자록은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었고 외놈들은 노기가 등등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 명의 외놈 경찰이 총기를 휴대하고 몰려와서는 가이산! 가이산! 해산하라고 소리친다. 즉, 환등회를 중진시키고 모였던 사람들을 집으로 보낸다. 군중은 감히 말은 못하였지만 분이 나서
대단히 격앙한 분위기였다. 외놈 경찰은 곧바로 김구를 경찰서로 데려간다. 그리고는 구류시킨다. 즉, 집에 안 보내고 재운다. 이상하다. 이럴 일이 아닌데. 이미 여러 곳 환등회에서 일본 놈을 꾸짖고 욕도 하였지만 하필 송화 경찰이 김구를 잡아가 구류를 시키는 것은 여태껏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하다 여기며 하룻밤을 경찰서에서 보낸 김구는 다음 날에 신문을 보았다. 하얼빈 급보로 일본 최고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가 한인 은치 안에게 피살되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은치 안은 안흥칠을 외국 표기법으로 성과 이름을 바꾼 것이다. 안흥칠은 안중근의 어릴 적 불리던 아호로 본명은 안중근이다. 김구는 지난날 20살 청년 창수로 인천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외놈 와타나베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얘기를. 나는 벼슬을 못하는 상놈이기에 작은 놈밖에 죽이지 못하였지만 이제 곧 벼슬하는 양반들이 너희 황제의 목을 베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때 당시 얼떨결에 했던 말인데 정말로 실현이 되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좀 오래 걸려서 풀려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친다. 아니나 다를까 김구는 그곳 유치장에서 한 달을 지내고 해주 감옥에 투옥된다. 검사가 안중근과의 관계를 질문하였다. 이전에는 안중근 집안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지만 이번에 하얼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불기소로 풀어준다. 그해 겨울 김구는 훗날 한인 비행사 학교를 세우고 공군 독립군을 양성하게 되는 노백린과 안악에서 오랜만에 조우를 한다. 노 씨가 군직에서 물러나서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해서 경성으로 가기 전날을 기리기 위해 진초학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도란도란 얘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였다. 자기 남편이 미쳐서 동네 어귀에서 총을 쏘아댄다고 이 학교의 오인성이라는 여교사가 무서워 떨며 학교로 달려온 것이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김구와 노백리는 그곳에 가보니 나이 23, 4세의 청년이 눈썹가에 분기를 띠고 총을 들고 서 있다. 노백리는 여보쇼, 군인은 아닌 것 같은데 총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는가? 라고 퇴역한 군인답게 침착하지만 당당하게 말을 건넨다. 당신이 매국노라면 이 총알을 받고 아니면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하며 총을 겨눈다. 이에 김구는 우린 매국노도 아니고 그냥 구경꾼도 아니오. 당신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이오. 이에 바로 누그러지는 그의 눈빛을 본 노백리는 자, 매국노에게 총알을 쏴야지 그렇게 아무데나 쏴서 총알을 허비해서야 되겠소. 야, 이거 최신 브라우닝 소총 같은데 어디서 구입했어? 미국에서 구입했수다. 미국? 하와이 이주 노동자요. 어려서 부모를 따라가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지 노동자는 아니오. 그럼 공부나 할 것이지 왜 돌아와서 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 그러자 그는 자신의 얘기를 터놓는다. 자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고 조국이 섬 외놈에게 강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국노 이완용을 죽이고자 수개월 전에 미주로부터 귀국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는 평양 사람으로 가세가 풍족하여 어려움을 모르고 여자여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바칠 용기가 없고
구차하게 안일에만 빠져 사는 모습에 분통이 터져 다투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진초학교에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기탄 없이 말하였다. 그리고 그 소총과 단도 한 자루, 이완용 등의 사진 몇 장을 품속에서 내놓는다. 노백린과 김구는 시세의 격변과 안중근 의사의 의거 때문에 마치 유행처럼 헛된 열정에 들뜬 청년의 모습에 한숨과 가여운 생각이 동시에 든다. 노백린은 이군이 국사에 비분하여 용기 있게 활동하는 것은 극히 가상하나 큰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장부가 총기로 자기 부인을 위협하고 동네에서 총을 마구 쏘아 민심을 요란케 하는 것은 의지가 확고하지 못한 표징이요. 그러니 총과 칼을 나에게 맡겨두고 의지를 더욱 강하고 굳게 수양하고 동지도 더 사귀고 얻어서 실행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어떠하오? 이재명이란 청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노백린에게 준다. 하지만 안색은 그리 달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하였다. 다음날 사리원역에서 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이군이 나타나서 노백린에게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노백린은 웃으면서 경성에 와서 찾으시오 라고 말하는 사이 기차가 떠났다. 허나 뉘 알았으랴. 그가 조선 천지를 진동하게 한 이재명 의사인 것을. 군밤 장수로 위장하여 우리나라 공공의 적 이완용을 칼로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고 체포되어 순국한 의혈남하를 김구는 몰라본 것이다. 이재명 의사가 노백린에게 소총을 압수당하지 않았다면 매국노 이완용의 목숨을 확실히 끊었을 것인데 눈먼 자기가 간섭하여 무기를 빼앗는 바람에 성공을 못한 것이라고 자책에 자책을 거듭한다. 이 실책 아닌 실책으로 인해 김구는 이때부터 서서히 무장투쟁에 눈을 뜨게 된다. 수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연출 김지우, 기술 인일규, 목소리의 진남수였습니다.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7화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